왜 하필 천원 지폐의 얼굴은 이왕일까? 조선을 뒤흔든 영웅도 아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도 아니다. 그는 칼 대신 붓을 들었고 권력 대신 학문을 선택한 인물이었다. 한국은행이 천원 인물로 그를 택한 이유는 단순하다. 가장 강한 힘은 도덕에서 나온다는 조선의 정신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퇴계 이황. 그는 벼슬길에 올랐지만 정치 싸움에 휘말리기보다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도산의 서원을 세워 제자를 기르며 한 가지 질문에 평생을 바쳤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는가? 그의 철학은 왕에게까지 닿았다. 성학십도를 통해 군주조차 스스로를 수양해야 한다고 말한 학자. 권력을 향해 아첨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 위에 도덕을 세운 사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가장 작은 지폐에서 가장 큰 질문을 마주한다. 돈을 쥘 때마다 떠오르는 이름. 퇴계 이황. 그는 조선의 정치가가 아니라 조선의 양심이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01년 조선 중종 6년 경상도 예안현 온계리, 지금의 경북 안동 도산면.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식은 아들의 얼굴을 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7달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홀로 남은 어머니 춘천 박씨. 7남매를 홀로 키워야 했던 이 여인은 아들에게 단 하나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책.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너를 버릴지라도 학문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12살, 이황은 숙부에게 논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글자를 외울 때 이황은 글자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숙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르친 적 없는 질문을 아이가 먼저 던지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훗날 조선 성리학을 완성할 한 사람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23살, 성균관에 입학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 그런데 이황은 그 안에서 오히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다들 과거 급제를 위해 공부했습니다. 벼슬을 위해, 출세를 위해, 권력을 위해. 그런데 이황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지식이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서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28살, 첫 과거 시험.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이 들떴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황은 그날 밤 홀로 방 안에 앉아 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벼슬을 향한 첫걸음이 아니라 학문을 향한 새로운 문이 열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남자에게 합격증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34살, 마침내 문과 급제. 조선의 중앙 관직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화려한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이황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발을 들여놓은 조선의 조정은 그가 꿈꾸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끊임없는 사화의 시대였습니다. 연산군 이후 중종시대까지 조정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기묘사화, 갑자사화. 선비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갔고 학문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황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공부하던 동료가 오늘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학문을 논하던 입이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데 쓰이는 모습을. 이것이 내가 꿈꾸던 세상인가? 그는 몸도 허약했습니다.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잦은 병치레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이황의 잦은 병은 단순한 신체적 질환이 아니었다고. 마음이 거부하고 있었던 거라고.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이 그의 몸과 마음 모두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 이황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책 한 권과의 만남. 중국 성리학의 거장, 주위의 저작들. 이황은 밤을 새워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던 질문의 답이 여기 있다. 사람은 왜 공부해야 하는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완성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위의 성리학은 이 모든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왕은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현실에서도 맞는가? 조선의 사람에게도 이 이론이 살아 숨쉬는가?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왕은 중국 학문을 수입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땅에 맞는 조선 사람의 언어로 된 조선의 성리학을 만들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역사에 남은 진짜 이유입니다. 30 중반,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권력 다툼 속에서도 병으로 쓰러지는 와중에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 무엇인가? 기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인간의 도덕을 만드는가?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십시오. 그 안에 이왕, 지금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그 눈빛 안에는 지금 여러분께 드린 이 이야기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한 유년, 홀어머니의 눈물, 권력보다 질문을 택한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이 품은 단 하나의 집착. 사람이란 무엇인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질문이 어떻게 조선 전체를 바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6살, 이왕은 조정에서 중요한 자리에 오릅니다. 홍문관 부수찬. 왕의 자문을 맡는 학자 관료 중 하나였습니다. 출세가도가 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런데 이왕은 그의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조정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을사사화. 1545년 조선 명종 즉위 직후 벌어진 이 사건으로 수십 명의 선비가 죽거나 유배됐습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죄인이 됐고 권력은 학문을 짓밟았습니다. 이왕은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조정은 그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허락이 안 됐습니다. 다시 냈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이왕의 생애 동안 사직서를 낸 횟수가 무려 70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왕은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조정에는 이왕 같은 사람이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며 오직 원칙으로만 말하는 관리. 왕조차도 그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왕은 그 필요조차 거부했습니다. 48살, 마침내 이왕은 고향 안동으로 내려갑니다. 낙향. 당시 조선에서 이것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완전한 등돌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잘 나가다가 왜 내려가냐? 무슨 실수를 한 거 아니냐? 이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진짜 일이 무엇인지를. 안동 도산. 낙동강이 굽이치는 그 언덕에 이왕은 작은 서재를 짓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소박했습니다. 방 2칸, 마루 하나. 화려한 기와집도 넓은 정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방 안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적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왕이 평생 매달린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와 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세상의 원리, 도덕의 근거, 하늘의 법칙입니다. 기는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적 힘, 감정과 욕망의 근원입니다. 당시 중국 성리학에서는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왕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원리가 아니다. 이 자체가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이왕 철학의 핵심, 이기호발설입니다. 이 이론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한 철학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왕이 말하려 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 안에는 도덕적 원리 자체가 살아있다. 그 도덕성은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스스로 발현된다. 즉, 인간은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 인간은 본래부터 도덕적 존재라는 것. 이 시기, 이왕의 도산 서재에는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수십 명이 됐고 훗날 수백 명이 됐습니다. 이왕은 제자들에게 결코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앉아, 함께 묻고, 함께 이뤘습니다. 선생님, 이란 무엇입니까? 나도 아직 묻고 있다. 이것이 이왕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이왕의 삶의 논쟁 상대가 등장합니다.
바로 기대승. 26살의 젊은 유학자. 이왕보다 무려 26살 어린 후학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도발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이기론 틀렸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시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직접 답장을 썼습니다. 자네의 말에 일리가 있다. 함께 따져보세.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편지 논쟁은 8년간 이어졌습니다. 조선 지성사에서 사단칠정 논쟁이라 불리는 이 대화는 동아시아 철학사에서도 손꼽히는 지적 교환으로 평가됩니다. 이왕은 나이도, 지위도, 명성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좇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틀렸으면 고쳤습니다. 이것이 진짜 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산의 작은 서재. 낙동강 물소리를 들으며 그는 오늘도 붓을 들었습니다. 권력은 한양에 있었지만 학문은 여기 있었습니다. 세장 전두환 조선을 넘어 일본까지. 1568년 이왕의 나이 68. 한 통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17살의 어린 왕, 선조가 이왕을 부른 겁니다. 대자. 조선 학문의 최고 수장 자리였습니다. 이왕은 또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왕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생께서 오시지 않으면 과인이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68배 노학자는 지팡이를 짚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섰습니다. 선조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전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왕은 왕을 위해 특별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성학십도. 10개의 그림으로 성리학의 핵심을 정리한 이 책은 단순한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왕이 평생 쌓아온 학문을 왕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압축해 담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더욱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 도덕 없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더 필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왕은 성학십도를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도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이미 조선을 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임진왜란 1592년이 일어나기 불과 2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조선과 일본은 당시 활발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고 조선의 서적은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왕의 저작은 특별했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 주자학이 관학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이왕의 이론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본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학자 후지와라 세이카. 그가 조선 성리학에 깊이 빠져들게 된 계기가 바로 이왕의 저작이었습니다. 세이카의 제자 하야시 라자는 훗날 에도 막부의 교육 체계 전체를 설계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 뿌리에 이왕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들이 조선에서 약탈해간 것들 중에는 이왕의 책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적군조차 그의 학문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든 자들도 그 칼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훗날 일본 학자들은 이왕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방의 주자. 중국 성리학의 완성자 주의에 비견되는 인물. 동아시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왕은 단순한 조선의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철학사를 다시 쓴 사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왕은 왜 이토록 강렬한 흔적을 남겼을까요? 학문이 뛰어난 사람은 많았습니다. 글 잘 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왕이었을까요? 답은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과 삶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먼저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권력을 경계하라 하면서 자신이 먼저 권력을 떠났습니다. 수양하라 하면서 죽는 날까지 자신을 수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봤고 왕이 알아봤으며 심지어 적국의 학자들도 알아봤습니다. 도산 서원에는 지금도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왕이 직접 심은 나무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매화를 유독 사랑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버티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 권력에 온기 없이도 홀로 피어나는 꽃.
이왕이 꿈꾼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570년 11월 도산의 하늘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황의 나이 70. 그는 이미 몸이 거의 다 기울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황은 죽기 며칠 전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매화 화분에 물을 주어라. 방 안에서 키우던 매화였습니다. 한겨울에도 꽃봉오리를 맺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눈물을 참으며 물을 줬습니다. 1570년 12월 8일 이황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단정히 여몄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무덤을 크게 만들지 마라. 비석에 긴 글도 새기지 마라. 그저 퇴도 많은 진성이 공지묘. 이것으로 충분하다. 물러난 도산에 늦게 숨은 진성 이씨의 묘. 권력도 명예도 화려함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물러난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이황은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의 매화는 여전히 꽃봉오리를 달고 있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이 멈췄습니다. 선조는 그날 조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선비들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도산으로 향하는 길에는 며칠간 문상객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황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수십 년 만에 그의 제자들과 제자의 제자들이 조선 지성계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성룡, 김성일, 정구. 이들은 임진왜란의 위기 속에서 조선을 지킨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이황의 제자였습니다. 이황이 심은 씨앗은 전쟁터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학문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황 사후 300년이 지난 조선 말기, 나라가 기울어갈 때 선비들은 여전히 이황의 글을 읽으며 버텼습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황의 이 말은 300년을 넘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대한민국은 새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1000원권. 그 얼굴로 선택된 인물이 바로 이황이었습니다. 왜 이황이었을까요? 왜 왕이 아니었을까요? 왜 장군이 아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 답은 분명합니다. 왕은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장군은 무력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황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을 바꾸려 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고 믿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고 가난에도 붓을 놓지 않았으며 병들어도 제자를 돌봤습니다. 70번 사직서를 쓰면서도 원칙을 지켰고 26살 어린 호학의 반론에도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매화에 물을 주면서 생을 마쳤습니다. 1000원은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돈입니다. 편의점에서, 자판기에서, 버스 요금으로. 우리는 매일 이황의 얼굴을 손에 쥐고 삽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얼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세보다 원칙을, 권력보다 도덕을, 화려함보다 수양을. 500년 전 도산의 작은 서재에 홀로 앉아 붓을 들었던 한 사람. 그는 왕이 되려 하지 않았고 영웅이 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올바른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5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지갑 속에 1000원이 있다면 한 번만 꺼내 보십시오. 그 눈빛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퇴계 이황. 조선이 낳고 동아시아가 인정하며 50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이름. 그 이름은 오늘도 여러분의 지갑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